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제 1년 중에 가장 쓸쓸한 11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이 끝입니다. 11월엔 그동안 저에게 구독료를 보내주신 분들 아주 많이 계십니다. 제가 명단을 대충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그리고 슈프땡스라는 것을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련한 또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제가 작은 모임이라도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 서너 군데 제가 모임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는데, 사실 가을부터 제 몸이 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을 내년 봄으로 미루겠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생명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문제점부터 짚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를 책임지는 정당은 어딘가요? 어느 당이 여당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이상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여당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째. 내년도 예산안 통과 법정 기한이 이제 딱 사흘밖에 남지 않은 11월 29일 현재 국회 예결위,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예결위와 그리고 기재위 모두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세출 항목을 결정하죠. 그리고 기재위는 세입 부분을 결정하는, 그래 세법을 정돈하는, 그래서 세입 부분을 결정하는 상임위입니다. 먼저 두 위원회 소속 위원들, 이 세금이 혈세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 예결위는 단 한 번도 세금이 혈세라는 것을 안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좀 다른 형국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야가 바뀐 모습입니다. 예결위는 야당의 상임위 단독 의결에 여당이 회의 불출석으로 응수하면서 지금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이 밀어붙이고 여당은 보이콧하는 형국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기재위입니다. 기재위는 민주당이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의 상정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3법 혹은 사회적 기업 3법, 이 3법이 무엇일까요? 문재인은 집권 마지막 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법 등 사회적 경제 3법을 통과시키려고 무진리를 썼습니다. 그는 틈날 때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마 박은순 시장이 죽고 나서 협동조합에 이렇게 목을 맨 사람은 문재인이 유일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900곳 가까운 사회적 기업이 창업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경제 3법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외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법률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골간은 사실 문정부 때 사회적 경제 3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사회적 경제 3법은 2020년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기재부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등 영리 목적 이외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50개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를 적극 검토하는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10% 등 일정 비율을 딱 정해놓고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좌파 시민단체가 운영합니다. 이들을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세금으로 지원을 하자는 사회적 경제 3법은 바꿔 말하면 운동권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자는 법입니다.
자, 어쨌든 여야는 29일 예산심사 지연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성일종의 말입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 관련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 논의를 막는 쪽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자 민주당 예결위원 박정희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맞받았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되던 예산심사가 국민의힘의 실력 행사로 파행을 맞았다. 여당이 예산심사를 보이콧하다니 낯설고 황당한 뿐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낯설고 황당한 장면인데 이 낯설고 황당한 장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역시 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결위 심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국정과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공약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그 반대로 이재명 공약 예산은 몇 조 원씩이나 증액을 시키는 말입니다. 예결위는 25일 감액 심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국토위 정무위 예산이 문제가 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여야는 28일 다시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29일 운영위 예산 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예산을 44억 원 감액한 뒤에 단독 의결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 의결된 것으로 정부 원안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동의 없이 총액이 증액됐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절차적 문제는 없이 통과됐다면서 여당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세입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기재위에서 세법 심사를 마치면 그에 맞춰서 내년도 세입액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 예결위에서 세출을 최종 조절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세입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에서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도출해도 예산 심사를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상속세 등 이 정부의 세제 개편한 주요 내용마다 입장을 달리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이 가장 신문에 많이 나는 것이 이른바 금투세법이죠. 여기에 야당이 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 3법을 경제재정 소위에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야 할 세법심사의 마감 기한은 바로 오늘 30일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은 국회법에 규정된 기한 내인 12월 2일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다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새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이 피격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는 29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전 안보실장 서훈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훈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까지 남북대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를 문재인은 파격적으로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그 후에 통상 전문가인 정의용이 앉아있던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에 올렸습니다. 정의용은 대신에 외교부 장관으로 보냈죠. 그 영광이 이제 머리에 선 굴레가 된 것입니다. 서훈은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후에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을 짓고 그리고 관계 부처에 그와 배치되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서훈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서훈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회에서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대준 씨 사망에 대해 월북몰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에 서훈이 지시로 국가정보통합처리체계, 이 밈스라고 하죠. 이 밈스와 그리고 국정원 서버에서 피살과 관련된 첩보가 무단으로 삭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방부의 밈스와 국정원 서버에 이 피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싹 없앤 겁니다. 검찰은 서훈을 조사하기 전에 서훈 밑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안보실 1차장과 그리고 당시 군의 합참 정보융합부장, 투스타죠. 이 정보융합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해경이 사건 초기에 이대준 씨가 월북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따랐다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곧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관계장관 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훈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근거들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대면 보고가 있은 직후 열린 회의였죠. 이러니까 서훈이 한 지시인이 관계장관들은 이를 이미 문재인이 결정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서훈은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는 문재인에게 이대준 씨의 피살 사실을 대면 보고한 지 1시간 반 뒤에 열린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반경에 문 대통령에게 모든 사실을 다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아서 관계장관 회의를 서훈이 직접 주재를 한 것입니다. 서훈은 이 회의에서 국방부에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내용을 담은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준 씨의 구체적인 월북 근거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서욱은 다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서욱은 감사원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안보실장이 회의에서 이대준 씨가 다른 승선원들과 달리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배 CCTV 사각지대에서 이 씨의 신발이 발견됐다. 이런 월북 근거들을 알려줬다. 이는 군 첩보 외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서욱이 보고받은 군의 첩보 외의 두 가지 내용을 서훈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서훈이 주장한 월북 근거는 둘입니다. 하나는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또 하나는 CCTV 사각지대 슬리퍼가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해경조사 결과 업 지도선의 구명조끼 수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을 당시 착용했던 구명조끼는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는 등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였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은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중국배 승선을 했다가 어떤 이유로 다시 하선을 했다고 밝혀졌죠. 둘째는 선박 CCTV 사각지대에서 이 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대준 씨가 수영에 방해가 되는 슬리퍼를 배에 벗어놓고 월북했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까지 이 슬리퍼가 이대준 씨 소유라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자료에는 실종 선박에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서울이 전달한 두 가지 월북 근거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사건 브리핑에서 서훈이 불러준 이 내용을 이대준 씨의 월북 근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CCTV에 슬리퍼를 벗어놓고 갔다. 문재인 정부는 또 이 씨가 북한의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월북 근거로 내세우는데 이 감사원 확인 결과 이대준 씨는 처음에는
북한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지 않다가, 이거 SI 정보에 있죠.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북한군이 추궁이 계속되자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이대준 씨의 진이었을까요? 어쨌든 감사원 안팎에서는 서훈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허위 월북 근거들을 국방부 등에 하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서훈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승인이 있거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이 안보실 보고서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놓아 보고 지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2020년 9월 20일 오후 6시 36분 이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뒤에 이대준 씨가 피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과연 이 3시간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문재인은 최초 보고를 받은 뒤에 3시간 동안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실제 해경은 첫 보고 당시 이미 수색을 진행 중에 있었고, 그리고 이대준 씨가 살해당할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당국에 어떤 연락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관계니까 확실한 겁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서욱은 그해 9월 24일 국회 출석해서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월 22일에는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과연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인 10월 27일 국회에서 노영민, 박지원, 그리고 서훈, 이인영, 정의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을 판이 되니까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 정부가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 선택적으로 짜맞춰 사건을 왜곡 재단하고 있다. 그들은 첩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킨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되냐. 글쎄, 그건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따져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들은 당시 월북 판단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과 실종자의 생선 경력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다.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었다. 기자회견 당시에 노영민은 첩보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자료를 삭제했다, 자료를 지웠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해경청장이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국방부 요원이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밈스에서 자료를 지웠다. 국정원도 그랬다. 그 말을 여러분은 믿는 겁니까? 아니면 서훈이 지시해서 그렇게 따랐다고 하는 진술을 믿는 겁니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신문에, 그리고 오늘 신문에 이게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대통령실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원래는 어제 이 국무총리가 주재할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죠. 이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정부는 이날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그리고 운수종사자, 이 차주인들입니다. 운수종사자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됩니다. 정부가 우선 발동하는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은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이 BCT라고 하더군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인데 총 3,000여 대에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고 보니 우리나라 큰 나라입니다.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만 3,000여 대에 이른다. 다시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이 이걸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지인 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세를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이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평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 연설을 딱 들으니 다른 연설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마거릿 대치 여사가 영국 탄광노조와 한판 크게 붙었을 때 TV 앞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똑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마치 마거릿 대치 여사가 탄광노조와 결전의식을 다지면서 이번 겨울 영국 국민이 추위를 감내해달라. 이번 겨울만 제발 추위를 좀 감내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연설을 현상시킨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에서 연대 파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연대 파업을 요구한 민노총 산하, 철도 그리고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계획에 더욱 힘쓰겠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민노총 같은 귀족노조와 그리고 비정규직인 너무 많은 귀족노조가 아닌 노동자들, 그 이중구조 말입니다. 자,
이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마무리 발언은 지금 사태를 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거론했지만 실제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물연대와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계엄령에 긴주면서 이 정부의 반헌법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헌법적 명령이라고요. 민주노총은 업무 개시 명령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비상체제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성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 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를 연 뒤에 투쟁 계획을 발표한 예정입니다. 한국노총도声明을 냈습니다. 이렇습니다.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급박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과연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은 건 누구였습니까? 노조가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이지 지난 26일 발생한 부산 신항 화물차 유리창 쇠구슬 파손 사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쇠구슬 모양으로 생긴 총알을 쏜 것과 똑같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화물연대 관련 장소 압수수색에서 같은 종류의 쇠구슬을 추가로 찾아내면서 화물연대 관련 노조원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6일 오전 부산 신항으로 들어가기 위해 운행 중이던 비노조원 화물 차량 2대에 각각 1개씩의 쇠구슬이 날아들어 유리창을 깨뜨리고 운전기사 1명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산 강서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신항 주변에서 운행 중이던 비조합원 차량에 라이터, 물병 등을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라이터, 물병, 우유병 온갖 걸 다 던집니다. 그런데 쇠구슬은 이건 제가 보기엔 살인 미수입니다. 자, 이제 대장동 사건 짚겠습니다. 오늘 또 대장동 사건은 반드시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이재명이 설 자리는 지금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발 아래는 청길 낭떠러지입니다. 이 와중에 최측근인 정진상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10일 더 연장되는 거죠. 검찰은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김용과 정진상 등에게 건넨 돈의 종착지,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 갔는지 그걸 규명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기에 그 돈의 최종 종착지는 김용과 정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또다시 흘러갔다. 누가 먹었느냐? 사실 전체 이익에 얼마 안 되는 소액이지만 그 돈을 먹은 자는 누구인가? 정치판에서는 연내 이재명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은 이들 돈이 이재명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아니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재명과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인의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욱의 증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남욱은 결정적 폭로를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천화동인 지분을 공유한 걸로 이해했다. 선거비용과 노후자금이다. 이 취지죠. 그러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재명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이재명의 말 취지는 이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말리지 않겠다. 언제든지 털어봐라. 당대표인 이재명을 지키는 일에 명운을 건 민주당은 28일 대장동 특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외관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이지만 일단은 물타기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간 벌기용입니다. 물타기용, 시간 벌기용 특검 공세. 28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 지난 대선 TV 토론 장면까지 재생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특검 제안에 확답을 피하는 듯한 장면을 재생하면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자신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대장동만 제대로 수사를 하자는 것이라면 지금 검찰도 충분한데 필요하다면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라도 해야죠.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건너간 돈을 핑계로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면서 특검을 하자고 하니 말입니다. 안호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0억 클럽이나 부산 저축은행 씨앗 자금 관련해서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이다. 정말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의 업자들과 그리고 그걸 결정한 성남시의 누군가 하는 그 커넥션, 그걸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장동 업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기획할 때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불법 대출을 하면서 커미션을 준 그 불법 대출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관련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저도 오래전부터 특검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식의 특검은 본말이 진도된 특검입니다. 이런 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던 작년 가을 국민의힘이 내놓은 특검 제안을 왜 못 본 채 한 것인지 한번 자문해 보면 알 일입니다. 자, 이 대장동에 연관돼서 이 검찰 수사와 특히 연관되어서 아주 중요한 진술이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 이 게이트로 비화됐던 이 작년 가을 미국으로 튀었던 남욱이 10월이죠.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곽상도 재판에 현출된 남욱의 검찰 조서에 따르면 지난 수사팀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수사팀은 작년 10월 남욱의 변호인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영학이 남욱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1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 남욱은 실제 그 말을 믿고 작년 10월 18일 귀국했는데 공항에서 체포가 돼서 구속됐습니다. 이후에 수사는 검찰 말대로 흘러가 작년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 김만배를 구속 기소하고 최윤길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성남시 공무원 1명 누구일까요? 바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 본부장입니다. 그 유한기는 작년 12월 검찰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의 말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말만 무성했지 이재명 등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아무리 외쳐봤자 검찰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오불관원이었습니다.
문재인 검찰은 성남도계공의 유동규와 그리고 김만배, 남욱 등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검찰 새 수사팀이 들어서고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 수사팀은 남욱이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 그리고 김용 등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40억 원 이상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차 이재명의 최측근들을 잡아 넣을 이유를 찾은 겁니다. 김용은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남욱에게서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수령액이 6억이죠. 검찰은 또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3인방이 김만배에게서 대장동 수익 중에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검은 돈의 1차 저수지입니다. 남욱은 최근 법정에서 김만배 측 지분의 절반 24.5%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했고 이 시장 측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재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땡땡에게 3분의 1을 주고 동균의 형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에게 3분의 1을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180도 문자 그대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남욱의 진술 신빙성은 솔직히 말해 김만배 입에 달렸습니다. 김만배가 남욱의 말을 인정한다면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급진전될 것입니다. 반면 김만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면 검찰이 아주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재명은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도 그렇지만 이 김승태와 엮여있는 변호사비 대납부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족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말로 안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50억 클럽에서 본 배운 자들이 추악한이면 저는 정말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50억 클럽 멤버들 절반 정도는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그 배운 자들의 그 권력을 가졌던 자들, 그 정의로워 보였던 자들, 이 배운 자들이 추악한이면 저는 정말이지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